자, 그런데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매티스 중심의 지금 국방부 중심의 나라가 되어 있다. 미국이. 그다음에 틸러슨 외교부, 국무부 예산은 전체 국방 예산 한 15분의 1 정도다. 근데 우리나라 매티스가 얼마 전에 왔었어요. 예. 또 틸러슨 이번 한 바퀴 삥 돌고 가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 분위기가 자꾸 하니까 왜 왔는지 매티스는 왜 왔고 틸러스는 왜 왔는지 우리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상황이 심각하므로 지금 한반도 주위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왔다. 우선은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려보면 트럼프가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자기들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하도 사고를 치니까. 예.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만 하더라도 북한 문제는 오바마 정부에서 완전히 후순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지고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처음에 그 선거운동할 때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계속 사고를 치니까 그래서 북한이 1월 달부터 1월 1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되나 보자. 이렇게 일단 반응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북한이 사고 칠 때마다 미국이 반응을 함으로써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 문제는 굉장한 우선순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월 말에는 북한 문제만을 놓고 트럼프가 직접 매티스하고 틸러슨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티스하고 틸러슨이 왜 한국이 왔는가, 아시아를 순방했는가 이유는 증명이 되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끊임없이 북한이 사고를 치고 트럼프 머릿속에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1월 19일 날 취임하자마자 2월 초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왔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매티스가 왔을 때 마치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온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티스 자신은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청 투어 듣기 위해서 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매티스가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가 아니라 리슨 콘서트. 리스닝 투어라고 그래요. 리스닝 투어. 아, 그랬어요? 네, 리스닝 투어. 오. 네. 얼핏 듣는데 딱 맞았네. 예. 그러니까 제가 경청 투어 이렇게 나름대로 한국말 반, 영어 반 섞어가지고 하니까 또 금방 또 알아들으셨잖아요. 자기가 리스닝 투어라고 리스닝 투어라고 리스닝 했어요. 투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리스닝 투어를 그래서 한국말로 살짝 섞어서 경청 투어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또 센스 있게 딱 또.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하긴 했어요?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 해석을 그렇죠. 그러니까 매티스가 오는 것 자체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일본하고 한국으로 온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방부 장관의 성격 그 다음에 또 매티스가 뭐라고 했죠 별명이 매떡 미친 개 미친 개라 하세요. 매드독이 아니라 매떡.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림없이 강경책, 선제 공격이라든가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하러 왔을 거라고 언론에서 계속 풀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길 원했고. 네. 사실은 그렇게 원했던 측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매티스가 우리나라에만 왔어요? 중국 안 갔어요? 중국은 안 갔습니다. 중국을 안 가고 일본. 네. 한국을 먼저 오고 일본을 갔었죠. 한미일이 어떻게 그다음에 됐지? 틸러스는 일본, 한국, 중국을. 매티스 얘기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일단 짚으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든가 또는 한민국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 쪽 사람들하고 전화통화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통화에 따라서 한국 국방부라든가 한국의 청와대에서 언론에도 어떻게 말했냐면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언론에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미국의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서요. 미국 국무부라든가 백악관에서는 사드 배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또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주문했다는 우리 봉도사님의 촉에 따른 그런 딱 집어내는 말씀은 저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티스가 와갖고 사드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럼 미 국무부 국방부 외교안보 쪽에서도 사드 배치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언론이 메티스가 온 것은 사드를 배치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얘기한 것처럼 언론에 흘렸고, 그러니까 외신은 받기를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국방부에 따르면, 예,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번에 틸러슨 한번 보세요. 예. 틸러슨이 우리 중국 가가지고 사드 문제 해결해 줄 것처럼 막 에드블런 띄었잖아요. 예. 가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틸러슨이 중국 가가지고 우리 사드에 대한 보복 문제, 그 다음 중국하고 담판을 할 거라고 우리 언론이. 우리 언론은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사드 문제, 그 문제, 보복 이런 문제. 뭐냐 하면 이번에는 일본하고 한국을 확실하게 길을 잡고 중국은 아직 간보는 스테이지입니다. 아, 틸러슨은. 틸러슨 이거 지금 중국에 대해서 확실한 정책이 안 나왔는데 예. 그러나 이제 물론 미국 의회에서 예. 뭐 이런 것들을 사드 문제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의 보복 대한국 보복 같은 것들을 비난하는 성명은 있지만 전부 다 레토릭이란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에더블런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설득시킬 생각은 안 하고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죠. 형, 옆에 중국 애들 좀 설득 좀 시켜줘. 자꾸 우리 때린대잖아, 제가. 그다음에 또 북한 제철주 때려줘. 때려줘. 그런 거죠. 징징거리는 거죠. 쟤들 무서워. 자꾸 운동해갖고 몸이 커졌어. 쟤들 좀 때려줘. 아이씨 때려달라니까. 그러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우리 형이 곧 때려준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틸러슨 우리나라 지금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틸러슨이 일본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한국에 와서는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가장. most important ally라 그랬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important partner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오바마가 원래 우리는 다 알죠. 일본이 사실상 미국이 훨씬 중요한 건 다 아는데 우리는 그 경쟁에 항상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 왔냐면 2010년에 오바마가 G20를 캐나다에서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으로 린치핀이라는 말을 한국에 써줬어요. 이 린치핀이 뭐냐 하면 이 바퀴 사이에 끼는 이 고리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커넥팅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하. 근데 그걸 이때까지는 늘 일본한테만 썼어요. 근데 우리는 2010년에 처음 한국을 써줬어요. 린치핀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린치핀. 그러니까 일본도 난리가 났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일본은 코너스톤이다. 초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린치핀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린치핀 아주 귀여워 죽겠어. 린치핀은 한 개인데 코너스톤은 4개다. 구석구석에 빌딩에 있는 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아니 차보다 바퀴보다는 빌딩이 더 컸잖아요. 근데 원래 한국을 코너스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본을 린치핀이라고 했고 그러다가 2010년에 갑자기 한국을 또 린치핀이라고 해주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죠. 예. 그 뒤부터 이제 한국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코너스톤이었다가 예. 근데 린치핀으로 성격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본을 린치핀이라고 하고 한국을 코너스톤이라 하니까 예. 린치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한국 외교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일본한테 린치핀이라고 해줬던 그 단어를 한국한테 쓰니까 우리의 지위가 격상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예, 사실 코너스톤이 더 중요했었던 거네. 오바마한테.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를 우선순위로 우열 놓고. 개념이 없는데. 예. 아, 근데 우리는 한 줄로 줄 세우기에 예. 성적이 인생의 모든 것처럼 교육받았던 그렇죠. 외교가 외무고시 출신들 얘들이 아니 뭐가 더 중요해? 형 꼭 좀 얘기해 줘. 근데 우리가 틸러슨은 좀 이번에 발언에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결국 CEO 출시니까 이게 과연 이거를 의도적으로 한국을 격화시켜서 그냥 파트너고 일본은 동맹이라 불렀느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사실상 외교적 용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 듯 모를 듯 해야 되고 전략적 모호성. 그리고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오히려 의회에서 한국이 린치핀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나서. 이번에는 이제 틸러슨이 언론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코너스톤이나 린치핀이나 중요한 파트너고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일본이 더 중요하죠. 일본이 더 중요한 거지 당연히. 그리고 일본은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틸러슨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기자들을 한 명만 데리고 왔어요.
원래 틸러스는 기자들을 논란이 많았죠. 안 좋아하기 때문에요. 보수 쪽. 트럼프하고 똑같네. 네,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언론 상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한 명만 데리고 왔는데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또 한국을 아마 린치핀이라 하고 일본을 코너스톤이라 했어요 또. 예. 그러니까 틸러슨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아니 그 인터뷰에서 인터뷰 나중에. 비행기 나중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우열의 개념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틸러슨이 뭐라 그랬냐면은 또 아까 이제 김주영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한 문장으로 한 거예요. 이어진 문장으로 해서 일본은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틸러슨이 그것을 쓴 거는 틸러슨은 어떻게 말했냐면 그냥 한 문장이니까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또 말했거든요. 그렇죠. 문장이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이 앞에 쓴 표현을 도반복하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런 틸러슨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한국에서는 미국에 의해서 한국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중요히 생각하는 척도로 삼는다는 거죠. 그런 게 한국 사람들, 한국의 외교가라든가 이런데 자리 잡고 있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네요. 시인이 그냥 시상에 떠올라갖고 딱 한마디 쓰면 평론가들이 그걸 갖고 온갖 해석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이 뭐라고 얘기해주면 그게 우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외교가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문법에 따라 가지고 자기네들의 용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따라서 기분이 막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all options on the table도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쓰는 거거든요. 좋잖아요. 모든 옵션들이 다 테이블에 올려놨다. 나는 모든 걸 다 하겠다.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 이러는데 그렇죠. 네. 그런 의미를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또 군사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라든가. 올 옵션 하면 군사적 행동에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선제 공격, 예방 공격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갖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 군사적 공격이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미국에서 한국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고 한다거나 또는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만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한국의 외교에 지평이 넓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이번에 틸러슨이 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외교 행보를 한 겁니다. 틸러슨은.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해 주세요. 일본 가서 뭘 했고 한국에서 뭐 했고 중국에서 뭐 했는지. 경청 외교를 리스닝 투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마티스가 2월 달에 왔어요. 마티스가 경청 외교를 했고. 틸러슨은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와가지고는 립서비스를 엄청나게 해줬어요. 중국 가서는 모호한 정책을 취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트럼프가 일본하고 한국을 불안하게 만든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동맹 챙기기. 트럼프는 동맹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틸러슨의 방일 방한의 목적은 동맹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안심시켜주고 비봉주 다독거려주고 안심시켜주고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사드 때문에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좀 격앙된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이 등을 두들겨 준 것이죠. 근데 정작 중국 가가지고 뭘 했느냐. 이게 그러니까 일본 가서 뭘 했어요? 일본 가가지고도 미일 동맹의 중요성들.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다. 이런 식의 립서비스를 많이 해줬던 거였죠. 그러니까 동맹 챙기기를 한 겁니다. 동맹 챙기기. 한국에 와갖고는.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해야 되고 사드 배치 때문에 보복하는 중국이 나쁜 애들이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한국에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선제 공격이나 예방 공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선을 넘을 경우에 나는 전제를 붙였었죠. 아까 전제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를 붙여서 만약 쟤들이 선을 넘을 경우에 그리고 모든 옵션이 다 소진되고 효과가 없을 때. 그것을 한국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all options on the table을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말했고. 일본에서는 그거 안 했어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자꾸 원래 all options are table 그런 말 잘 안 써요. Every option is on the table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표현이 약간 달라요. 막 뭉쳐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강경책부터 하나가 다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every option is on the table. 실제로 그 말을 훨씬 더 그렇죠. 많이 every는 단수고 all은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every는 하나 지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전쟁이란 무력이라는 걸 딱 지정하는 그런 강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every option 하게 되면요. 이번에 all option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네, 그럼. 뭉뚱그려서 그냥 다 올린 거야.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옵션, 군사 옵션 할 때는 every option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every option is on the table. 거기에는 every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 무력도 있다는 걸 지정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히려 그게 더
훨씬 강렬하게 다가오죠. 강렬하게 다가오는. 네. 그 이번에 우리나라가 all options on the table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뭐 하는 이것도, 느낌이 예. 정리 안 된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군사적인 것만 빼내서. 네네. 그리고 자 그럼 여기에서 북한 핵 위험하다. 그리고 뭐 이런 모든 옵션이 다 소진된다고 한다면 이 군사적 그 행동할 수 있다. 네네. 정작 중요한 중국 가서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틸러슨한테 좀 이게 지금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니 우리가 좀 힘들다. 그래 중국 갖고 좀 형 얘기 좀 해줘. 이런 부탁을 했어요? 안 했죠, 당연히. 우리가 안 했어요? 아니 우리가 틸러슨한테. 뭐 한미 간에 공동으로 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인식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미사일 폐기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국에서 한 거죠. 한국에서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중국에 가서 틸러슨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틸러슨의 행동은 왕이 외교부 장관만 만났나요? 아니면 시진핑을 만났죠. 시진핑도 만났어요. 오. 예. 그리고 양제츠 국무위원도 만났고요. 무척 예우를 해준 거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국무장관이 가면 거의 만납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작년부터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때리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는 이제 트럼프의 방중 결과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완전 실패한 저자서 외교다 이렇게 비판할 정도입니다. 틸러슨에 대해서. 예. 어허. 왜냐면은 그동안에 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던 것들이 중국이 불공정 모욕을 한다. 예. 뭐 이런 거라든가 또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이거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줄 알았는데 별로 큰 소리를 안 치고 오히려 이제 양국 공동성명 같은 것들을 발표하면서 틸러슨이 어떤 중국하고 미국이 앞으로 상호 존중하고 공동 발전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틸러슨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공동 발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중국과 미국의 신형 대국 관계. 그러니까 이제는 구형 대국이었던 러시아와 과거에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싸웠던 그런 시대와는 다르게 중국과 미국은 새로운 대국이 됐으니까 새로운 대국은 두 나라들은 서로 충돌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상호 존중하자는 것이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열 몇 자로 정리하는 이 신형 대국 관계입니다. 근데 그 시진핑 열 몇 자로 정리했던 상호 대항하지 말고 협조하고 공존하자 이런 용어들을 틸러슨이 사용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드디어 틸러슨이 신형 대국 관계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언론들은 오히려 저자설기를 했다는 거고요.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한국에 있을 때는 사드에 대한 보복,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등을 두드려주면서 공감을 했는데 그건 이제 중국 가가지고 뭔가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대변해서 항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혀 사드 이야기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왜 안 나왔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왕이하고 직접 회담을 할 때는 공개되지 않는 자리에서는 사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어떤 언론들 같은 걸 보면은 북한이 며칠 전에 또 미사일 발사하려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걸 가지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 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 이렇게 중국 언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틸러슨이 중국에 와가지고 사드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드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이 실패한 거니까 한국에 사드 배치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사드에 대해서는 틸러슨이 중국에 가서 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드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중국이 한국이 하는 것이 틀렸다. 그렇게 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아직 간접적으로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트럼프가 여러 가지 옵션을 던지고 아직 간보기 단계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틸러슨이 가서 담판을 할 것이다. 이번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하게 밀어붙인다든지 담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4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미중 정상회담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에서 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번에 그걸 위한 회담이었다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따지지 않으면 그럼 4월 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여전히 안 따진다. 간보거나 또는 안 따지거나. 근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13년입니까? 네, 저기 오바마하고 란초 빌리지에서 했던 거. 란초 네. 미라지에서 뭐 넥타이 풀고 굉장히 분위기 좋게 신형 대국 관계를 던졌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면 누구하고 시진핑하고 오바마하고요. 아하, 그 캘리포니아에서 2013년. 산책도 하고 왜 노타이 차림으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때가 시진핑이 그 1대1로 발표하면서 뭔가 중국의 이 대국 굴기를 막 선언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을 도전하지 않겠다는 말로 딱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았으니까 중국은 돌아오면서 이제 드디어 미중 관계는 협력의 관계로 간다 했는데 그게 미국 내부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게 결국 중국의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거거든. 니네가 언제부터 우리하고 친구 먹으려고 이 자식들 건방지게. 우리 핵심 이익이 아닌 게 어딨냐. 그럼 핵심 이익은 터치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핵심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이익이라고 규정하면 너희는 우리 타치하지 그렇죠. 마. 그 뒷부분이 아니고 도전하지 않겠다는데 방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반응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왜 그걸 받아들이면 저자세라는 거죠. 예. 그 내부에서는 그거를 안 해야 된다는 것과 오바마가 오히려 그 이후로 분위기 좋았던 이후로 중국에 대해서 더 강경해집니다, 사실은. 미국 내부 분위기가 부정적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도로 오바마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헬스케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트럼프가 얘기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도로 오바마가 했던 정책을 강화시키거나 반복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는 게 이게 란초 미라지에서 나왔던 신형 대국 관계를 지금 도로로 가는 거 아니냐. 란초 미라지가 캘리포니아에 그 회담이 있었던 장소 이름입니다. 란초 미라지. 이번에 그래서 틸러슨이 가서 란초 미라지에서 시진핑과 오바마가 했던 그 모습을 다시 반복하고 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언론이 그 란초 미라지에서 오바마를 비판했던 것하고 똑같이 지금 틸러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자세 외교 순방을 하고 왔다. 유화 외교. 그런데 틸러슨이 이렇게 중국 가서 이런 행보를 하고 이렇게 저자세 행보를 한다는 거를 틸러슨이 단지 외교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CEO 출신이기 때문에 했을 것인가.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역시 외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국한테 당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4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배경에서 이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번에 틸러슨의 방중도 그걸 준비하고 온 건데 그게 왜 되는가 하면요. 그 이면에는 그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이방카의 딸, 트럼프가 제일 총애하는 이방카는 지금 백악관에 다 출입도 자유롭게 하고 백악관의 최순실. 네, 백악관에 사무실도 있고 지금 그래서 뭐 백악관의 최순실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이제 무슨 이상한 뭐 자문역 하나 줬죠 자리. 자리 하나 줬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그 이방카의 남편이 쿠시너인데 쿠시너가 이제 선임 고문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똑똑한 친구라면서요, 근데. 그게 뭐 사업도 많이 하고 중국하고도 가깝습니다. 친중파입니다. 유일하게 그 강의 안에 친중파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내부에서 그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라고 있는 스티븐 베넌 같은 경우 완전히 강력한 반중파거든요. 그런데 쿠시너가 친중파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백악관의 반중 세력들 사이에서 중국과 관계에 다리를 놓고 있는 사람이 쿠시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쿠시너가 그래서 시진핑하고 오바마의 정상회담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틸러슨이 가서 저자세 외교를 한 게 아닌 거죠. 쿠시너하고의 뭔가의 어떤 플랜이 있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쿠시너의 지시나 일정의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그럼 4월달 회담도 뻔하네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강력한 대중 정책을 요구하는 사람과의 권력적인 그렇죠. 지금 암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직 트럼프의 대중 정책과 대북 정책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 내부에서 중국과 유화적으로 나가야 된다. 아니면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양측 간의 그렇죠. 결투의 와중에서 트럼프는 어디로 갈지 거기에다가 아직은 전문용어로 띵킹 생각 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때 사람들과 관료 내부에서도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네. 근데 말만 크게 치고. 쿠시노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예. 왜냐면은 쿠시노가 등소평의 외손주 사위죠. 예. 외손주 사위하고의 파트너입니다. 쿠시노가. 그래서 이 등소평의 외손주 사위는 중국의 안방보험이라는 그 브랜드인데요.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금융회사를 전부 다 쇼핑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사들이고 있고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고 그 회사가 안방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엘리안츠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디더라 동양생명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안방보험 애들이 다 산 겁니다. 안방보험이요? 예. 안방보험.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쿠시노하고 굉장히 가까운 외손주 사이입니다. 사위. 예, 등소평에. 근데 이제 등소평 그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현재 시진핑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가 등소평 외손주 사위를 하더라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축적해 놓은 게 있는데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임 횡령 100% 걸리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쿠시노하고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강경하게 나오는 노선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내에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거고. 자기 치적과 업적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렇죠. 나를 함부로 못 건드리게. 예. 어허. 그러면서 이제 요 토쿠시노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국제적인 어떤 금융기관들을 다 사들이는 그런 큰 손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손잡고 자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쿠시노 쪽도 지금 뉴욕에 있는 많은 건물들 관련된 예. 그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이용한 또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농단 세력들이네, 얘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뭐 한국판, 미국판 뭐 최순실이나 예. 뭐 정윤회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그러네. 이게 바로 트럼프가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의회 내에서 물론 소수파이긴 합니다만 예. 의회에서 트럼프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트럼프 탄핵이 만약에 몇 년 후에 현실화 됐을 때는 그 불씨가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쿠시노하고 예, 이방카도 또 사업을 해요? 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트럼프 자신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아들한테 넘겼지만 사실상 대리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럼프와 트럼프의 딸 사이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거네.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이 의류 제작을 하다가 느닷없이 시장이 돼. 이방카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전 공무원들에게 자기 회사 옷을 일단 입히게. 그 다음에 백화점에 우리 물건을 다 넣고. 그러니까 서울시장직도 직이지만 서울시장직을 이용한 옷장사를 하는 거야. 이방카가 옷 사업을 해요? 옷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카의 옷을 또 저기 해주잖아요. 홍보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노드스트롬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백화점에서 이방카 옷을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왜 뺐냐고 또 항의를 해가지고 소송 걸리게 생겨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아니, 제가 근데 어떻게 의류회사를 찍었지? 그러니까. 진짜 촉 끝내주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의류회사들은 이방카가 자기 아버지 백으로 일종의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카 있고 쿠시노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아까 김지원 교수님이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러시아 커넥션입니다. 계속 스파이 도청했냐. 예. 근데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굉장히 크게 이제 거의 워터게이트하고 비슷한데요. 이 코메이라는 그 FBI 국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상 트럼프의 등장에 1등 공신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 개국 공신급인데 왜냐하면 그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났을 때 10일 전에 대선 10일 전에 그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하겠다고 힐러리 클린턴을 해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났고 그때 10% 이상 격차를 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 미국이 그런 의미에서 정보는 국가의 안보와 정권의 안보를 구별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그 플린이 아까 말했던 플린도 러시아 내통설로 잘렸잖아요. 뭐냐면 이 사람이 미리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칠러 정책을 할 거고 대러 경제 제재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 때문에 크림 전쟁 때문에 그걸 풀고 경제 제재를 풀겠다는 약속을 거의 해준 걸로 지금 소문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더 커진 거예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민주당의 그 중앙위원회 전국위원회에 이메일을 해킹을 해가지고
예. 러시아가. 이건 거의 확실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플린이나 이 고위 인사들이 러시아 그 대사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드러난 건데 지금 코미가 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 근데 이걸 물타기를 했어요 또. 이 트럼프가. 오바마가 오히려 날 도청했다. 그렇죠. 그렇게 했었죠. 물타기를 했는데 나와서 딱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거 없다 그 소리. 오바마가 도청한다는 근거 없다. 그러니까 허빈 FBI 국장이 그렇게 말한 거죠. FBI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의혹 러시아 내통설은 공식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저기를 트럼프를 도와줬다 왜 느닷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정권의 안보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 진정한 국가의 안보를 하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코메이. 코메이라고 하는데 COMEY입니다. COMEY 코미라고 하는 사람이 자, 힐러리 클린턴을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들어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줬는데 네. 막상 들어와 보니까 러시아하고 내통이 돼 있는 것 같아. 네. 그럼 이건 우리나라가 이건 아니지. 아닌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보국장이죠.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는 이 정도로 영화네, 영화. FBI가 공식 수사한다는 말은요. 예. 의혹을 그거는 물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잡아놓고 수사도 어느 정도 됐고 너네 이제 딱 걸렸어. 확실히 캠프에 누군가는 확실히 내통을 했고요. 문제는 이게 러시아하고 내통을 했고. 예. 그런데 이게 트럼프까지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트럼프가 알고 있었다면 이거는 탄핵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워터게이트하고 유사하다는 거고 워터게이트가 사실 사임하기까지 2년 2년 6개월인가 걸렸잖아요. 2년하고 몇 개월이 걸렸는데요. 그게 계속 뭐냐면 처음에 그 도청보다 왜냐하면 도청을 안 했다라고 하고 거짓말 부인을 한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뭐냐면 CIA를 동원해가지고 FBI를 그때 못하게 지금 압력을 넣었거든요. 지금도 측근들이 FBI한테 압력을 준 걸 이번에 코미가 압력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코미가 일종의 이석수 감찰관이에요. 맞네요. 그러면 이석수 감찰관이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CIA가 누구냐 우병우야. 하고 있네, 막 하지 마. 그리고 이석수를 잘라버린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석수가 무슨 얘기야? 나는 시민단체 운동하고 난 안 잘려. 나 자르지 말고 난 끝까지 수사하겠어. 라고 버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청문회장에 누가 나왔냐면 NSA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예. National Security Agency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사실 CIA하고 FBI만 알려졌지만 진짜 이 능력은요. 탐지능 정보 능력은 NSA가 가장 강합니다. 여기에서 같이 나와서 청문회장에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증거 있다. 증거 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그러니까 그 트럼프와 이방카와 쿠슈너의 비즈니스 문제,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와 러시아와의 어떤 커넥션 문제, 선거운동 와중에서 커넥션을 갖고 내통을 하면서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도왔을.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대관입니다, 이게 이제 탄핵의 불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도 지금 아베가 그 오사카의 초등학교 토지 14%로 저가로 매입하는 그런 문제에 아베가 개입한 것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제 탄핵의 세계화네. 제 말씀. 그래서요. 탄핵이 세계화예요. 한국이 선구자인데요. 그런데 왜냐면 60여 개 국가에서 우리나라 탄핵 자료 보내달라 그러는데요. 세계사적인 이게 사료니까. 그럼요. 자랑할 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오늘 여기서 하려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이야기 뭐냐면요. 아베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봉도사님이 거래를 하십시오. 원래 지난번에 우리가 트럼프 이야기할 때도 내가 특사로 하려고 그랬지. 그렇지.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봉도사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또 거래 잘한다 그러니까 거래를 해가지고요. 탄핵을 막을 방법을 알려주죠. 그렇죠. 그리고 남북관계 투명. 대신에 그 대신 일단 사드 가져가고. 북미수교. 그렇지. 북미수교. 내가 너한테 평화협정 체결. 내가 너한테 탄핵 나는 한국에서 탄핵을 하는데 내가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잘한다. 대신에 나는 탄핵 막는 방법도 안다. 그걸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북미수교하고 평화협정 해라. 이렇게 해서 딜을 하는 겁니다. 딱 오면서 그러고 트럼프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공항에서 약 10분 정도 코미를 딱 만나는 거야. 탄핵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야,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럼 북한이요. 북한은 어떤 입장이에요? 북한은 패를 안 깠죠. 트럼프한테.
북한은 지금까지 했던 패를 깐 두 집단이 있잖아. 아베는 패를 다 깠어. 예. 뭐 일자리 얼마 만들겠다고 막 큰 소리 예, 쳐줬고. 70몇만 한국도 년 다 깎고. 한국도 한국 처음부터 벌거숭이고. 아니, 그러니까 한국은 카드가 국방부 없어요. 장관, 외교부 장관이 다 깐 거 아니에요. 환경까지 깠고. 환경 마지막 깔 거 있는데 가발 벗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자신이 미치광이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저 김정은이 저게 지금 현재 미치광이 전술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미친놈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트럼프가 계속 그 생각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미치광이 전술을 쓰니까 김정은이 하는 짓을 아무리 봐도 저게 미친 짓인데 맨날 미사일 쏘대고 뭐 이런 게 근데 저게 진짜로 미쳐서 그런 건지 자기처럼 전술을 쓰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 회의까지 하고 뭐 그런 식의 좀 관심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네. 북한의 무기가 위협할 만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트럼프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또 며칠 전에 쐈던 북한이 무슨 그 ICBM급 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일단 로켓 실험을 한 거거든요. 보조 엔진까지 있고 보조 그다음에 엔진 4개 김정은이가 막 기술자도 없고 그런 사진. 네. 그래서 그거를 북한이 무슨 3.18 혁명이라고 3.18 혁명이라 말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재작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는 자기들의 군사 기술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군사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했어요. 약간 좀 뻥의 가능성이 좀 있는 과장된 부풀리는 일부러 SLBM도 완전 성공했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재원이라든가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항들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에 대해서 맞다는 것을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보통이면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걸 덮어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군사 기술이 실제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입증시키려고요. 근데 이번에 그 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엔진 실험했던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뭐 3.18 혁명이네 어쩌네 저쩌네.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엔진이다. 네, ICBM.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ICBM용 엔진일 거라고 지금 미국 측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미사일 기술을 계속 향상시키고 그리고 핵실험 계속 나가면서 우리하고 대화하자. 이게 북한식 방식,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사실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또 24일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23일 그 러시아에서 북한 참사관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의 강경책 때문에 우린 육자회담을 바라는데 미국의 강경책 때문에 육자회담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한테 가서 좀 중재를 요청하는 듯한 그 요청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누굽니까? 최선희도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할 건지 지켜본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대화론도 사실 저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무력 군사 실험도 하고 있는 거죠. 북한도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를 까기보다는 사실 다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뭘 할지 모르는 산만하기엔 똑같은 인간 아니에요. 김정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어린 놈이 나하고 참 많이 닮았네. 근데 이게 그만큼 북한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는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그렇죠. 자기는 지금 분명히 오바마하고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는 거예요. 북한한테 할 수 있는 마땅한 만병통치가 될 수 있는 육자회담 안 한다라고 하는 것만 분명히 얘기를 했어.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뭐 할래? 그렇다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every option is on the table도 옵션이지. 쓸 수 없는 옵션. 선제 공격할 거야. 선제 공격 안 하고 전문가들 그다음 예방 공격 안 하고 군사적 옵션 있고 대화 옵션 있고 이 중에 뭘 쓰지? 못 고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건 어쨌든 all options are on the table인데 그거는 옛날에 됐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과연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틸러스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했던 말 중에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말이 좀 불안하더라고. 근데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말은 오히려 저는 다른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인내라는 게 그냥 중국을 포위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해놓고 그러면 뭐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짜겠다 그럽니다. 근데 아까 김준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그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관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밑에 중재니까 다 오바마 랜들이고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도 없는 거고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대한반도 정책, 대북한 정책을 3월 말 4월 초에 새로 짜겠다 하는데 결국은 탑다운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 대통령의 주요한 우선순위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북한이 자꾸 사고치니까 뭔가 시진핑하고 만났을 때 북한 문제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무진에서 탑다운이 바텀업 방식이에요.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는 바텀업 방식으로 해왔는데 네. 실무자들이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탑다운 방식 위에서 결정해서 내리꽂는 지금 그래서 현재 트럼프에게 북한 문제가 또 관심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가가지고 3월 말 4월 초쯤에 적어도 미중 정상회담이 하는 그 즈음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가 지금 뭔 줄 모른다 그랬는데 뭔가가 좀 잡힐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잡혔다는 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짐작해보세요. 첫째, 북한에 대해서 더 강력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로 세게 하고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세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핵무기 배치 이거는. 예, 그런 것도 왔다 갔다 하겠다. 그리고 대신에 또 외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온갖 제재라든가 압박을 하겠다. 예. 세컨더리 그것도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예.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북한이 원하면 또 경제적인 다른 수단도 준비하겠다. 경제적 거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더 세게 하겠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세게 하고 외교적으로도 세게 하고 경제적으로 거래하겠다라고 하면 또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올 옵션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네. 네. 뭐에서 독까지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예. 좀 성가신 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여전히 옛날보다 관심이 많은데 북한이 이거를 딱히 내가 해결할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 촉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는 쉽게 해결 안 되니까 이거는 좋은 투자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중요하다 그러지 쟤는 사고치지. 또 오바마는 두 번이나 만나가 네가 진짜 해결해야 될 거는 또 오바마가 그 훈수까지 뒀거든요. 그 훈수 뒀고 하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아직 이 사람은 정해진 게 없다. 진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트럼프 특사로 딱 가갖고 Hey, 미스터 트럼프, let's make money in North Korea. 그렇지. 북한 가서 돈 벌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하냐면 누군가 좀 대강 해결해서 갖다 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갖다 주면 되지. 그러니까 돈 벌자. 그러니까 틸러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본인이 비즈니스맨이고 그래서 북한 문제는 비즈니스로 손익계산서가 딱 나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기자회견 하면서 트럼프가 말했던 거는 그동안에 미국이 북한한테 트럼프가 아니고 틸러슨이 와가지고 미국이 북한한테 13억 5천만 불을 투자를 했다. 13억 5천만 불. 1조 5천억. 1조 5천억. 예,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걔들한테 아이디어 딱 주면 되네. 돈 벌자 이제. 그러니까요. 13억 5천만 불 일단 회수하고 원금 회수하고 그다음에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다. 미스터 트럼프 let's make money. 예. 그렇게 하죠. 그 비즈니스 계산서를 던져줘야 돼요. 트럼프는 그러면 머리가 확 돌아가지. 이게 초기 비즈니스 할 때 실마리만 줘도 빠바박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딱 트럼프가 그래갖고 머리가 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가 이제 트럼프 그 말했던 걸 계산해 보니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뭐 퍼준 거 미국 애들 했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 성적 흔든 사람들 북한한테 김대중 노무현 정부 퍼졌다고 그러지 말고 미국한테 가서 퍼졌다고 해야 되는데. 미국이 종북이네. 그러니까 그게 한국이 되든 중국이 되든 해결해서 반가공 좀 될 만한 거 갖다 주면 하겠는데 지가 처음부터 하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80%나 90% 정도 중간재 생산하고 난 다음에 나사 몇 개만 끼우면 될 수 있게끔 좀 입에 떠먹여 줘라. 나 귀찮아 죽겠다. 그런데다 지금 러시아 내통선 걸려있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바꾸겠다. 하나도 되는 게 없으니까 지금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야 선언하지 않을까? 아니 러시아 네트 통솔로 인해서 앞으로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우리가 위험한 인물이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내야죠. 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너 북한 문제 해결하면 예. 인기 급상승해. 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핵미사일 예. 시험 못하게 할게. 예. 왜? 그렇죠. 돈만 그럼 우린 돈 벌어 엄마. 그렇죠. 자식이 나이가 듣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이 자식. 바로 그런 방안하고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가 계속 중국한테 북한 문제는 좀 중국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제가 또 예측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투쌍 전략을 고수할 것입니다. 투쌍 전략은 예. 두 가지 쌍. 그러니까 쌍쌍 전략이죠. 쌍쌍 전략. 첫 번째 쌍은 뭐냐? 그러니까 쌍괴 병진 노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쌍괴 병진 노선은 뭐 우리말로 치면 투트랙 이런 거 우리말로 하죠. 영어로 투트랙.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진행해라. 이게 이제 이미 2015년 12월에 그 위안부 협상할 때 그 위안부 협상 2015년 12월이거든. 위안부 협상할 때 우리 모르게 그 왕이 포뮬러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과 미국이 접촉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중국이 동시 트랙으로 던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미사일 먼저 포기한 다음 평화협정을 하지 말고 핵미사일 포기와 평화협정을 동시 진행하자. 네. 그래서 바로 그게 왕의 포뮬러예요. 왕의 포뮬러. 그래서 그 쌍쌍 전략의 첫 번째 쌍은 바로 쌍괴 병행 전략. 쌍괴 병행 전략. 그래서 핵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가자는 거고. 두 번째 쌍은 뭐냐면은 쌍 중단.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중단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사드도 중단? 아니요. 북한은 사드 이야기는 안 해요.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실험 중단. 그렇죠. 핵미사일 개발 및 실험 중단. 그리고 미국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쌍중단해라. 그래 이제 투쌍 전략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투쌍쌍이면 쌍쌍 아니에요. 그러니까 쌍쌍 전략. 우리 그 옛날에 그 저기 아버지가 중국집 한 게 쌍쌍회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번에 그 4월달에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시진핑은 중국 너희들이 조금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동시 전략일 가능성이 있네. 네. 그러면 이제 시진핑은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내 던지는 거고. 이 소위에서 이제 뭔가 조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도 쌍괴 그 병진 전략으로 해가지고. 트럼프의 탄핵으로도 갈지도 모르는 그 탄핵의 불씨가 던져져 있는 트럼프 위기 상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북미 평화협정,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협정. 이 두 가지를 우리도 우리 같이 저는 한 발 더 나가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평화 해결하게 되면 북한 핵미사일 안 하거든. 핵미사일 포기하고 우리가 평화는 곧 돈이거든. 돈도 벌어야지 돈. 트럼프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북한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남북 미가 공동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싹 빼놓고. 트럼프는 모든 게 다 그렇게 넣어야 될걸요. 지금 접경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사과해야 돼요. 이제 사과해야 돼. 아니 접경을 하는데 북한의 전체 개발 계획을 우리가 머릿속에 또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1차 혁명하고 2차 3차를 안 했기 때문에 4차 혁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또 어마어마한 개발 플랜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한테 좀 한 5% 놓치지 뭐. AIIB가 아니라 NIIB 하면 되죠. 노스코리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 예? 근데 북한 이제 투자 개발 은행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너무 낙관적인데요. 제가 좀 딴지를 좀 걸면 이게 이제 소위 쿠시너와 지금 친중 중국과 협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중국과 미국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가끔 이렇게 카르텔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세력, 특히 군부 세력은 그 오바마의 재균형 정책을 계속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재균형 정책,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중국이 그리고 지금 이참에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사드를 해서 MD를 설치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트럼프 골치 아프겠다. 골치 아프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오콘들이거든요. 그렇죠. 네오콘. 이 네오콘들이 어디서 실패했냐면 이 네오콘들이 등장했을 때 아들 부시가 등장했을 때 뭐냐. 빨리 아프간하고 이라크 전쟁 끝나면 다음 중국을 딜해야 된다. 중국을 막아야 되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때 놓쳐버렸거든요.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때 놓쳐서 중국이 이렇게 커졌고 못 막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막지 않으면 예.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드도 알박기를 빨리 한 거고 이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치 세력과 봉쇄 세력이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동시에 존재하고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다. 해야 할 것 같다. 앞만 봐도. 알겠습니다. 오늘 무척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시간이 어느새 많이 지났네요. 예,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하면 사람들이 이게 큰 공부가 돼요. 네. 진짜. 그리고 한반도 문제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네. 공중파에서도 안 하죠. 좋은 표현에서 안 하죠. 팟캐스트에서도 안 해요. 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매티스 중심의 지금 국방부 중심의 나라가 되어 있다. 미국이. 그다음에 틸러슨 외교부, 국무부 예산은 전체 국방 예산 한 15분의 1 정도다. 근데 우리나라 매티스가 얼마 전에 왔었어요. 예. 또 틸러슨 이번 한 바퀴 삥 돌고 가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 분위기가 자꾸 하니까 왜 왔는지 매티스는 왜 왔고 틸러스는 왜 왔는지 북한의 우리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상황이 심각하므로 지금 한반도 주위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왔다. 우선은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려보면 트럼프가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 이제 이번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자기들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하도 사고를 치니까. 예.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만 하더라도 북한 문제는 오바마 정부에서 완전히 후순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지고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처음에 그 선거운동할 때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계속 사고를 치니까 그래서 북한이 1월 달부터 1월 1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되나 보자. 이렇게 일단 반응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북한이 사고 칠 때마다 미국이 반응을 함으로써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 문제는 굉장한 우선순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월 말에는 북한 문제만을 놓고 트럼프가 직접 매티스하고 틸러슨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티스하고 틸러슨이 왜 한국이 왔는가, 아시아를 순방했는가 이유는 증명이 되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끊임없이 북한이 사고를 치고 트럼프 머릿속에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1월 19일 날 취임하자마자 2월 초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왔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매티스가 왔을 때 마치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온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티스 자신은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청 투어 듣기 위해서 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매티스가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가 아니라 리슨 콘서트. 리스닝 투어라고 그래요. 리스닝 투어. 그랬어요? 네, 리스닝 투어. 얼핏 듣는데 딱 맞았네. 예, 그러니까 제가 경청 투어 이렇게 나름대로 한국말 반 영어 반 섞어가지고 하니까 또 금방 또 알아들으셨잖아요. 자기가 리스닝 투어라고 리스닝 투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리스닝 투어를 그래서 한국말을 살짝 섞어서 경청 투어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또 센스 있게 딱 또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하긴 했어요?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자기 해석을 그렇죠. 그러니까 매티스가 오는 것 자체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일본하고 한국으로 온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방부 장관의 성격 그 다음에 또 매티스가 뭐라고 틸러슨의 방일 방한의 목적은 동맹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안심시켜주고 비봉주 다독거려주고 안심시켜주고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사드 때문에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좀 격앙된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이 등을 두들겨 준 것이죠. 근데 정작 중국 가가지고 뭘 했느냐. 이게 그러니까 일본 가서 뭘 했어요? 일본 가가지고도 미일 동맹의 중요성들.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 국가다. 이런 식의 립 서비스를 많이 해줬던 거였죠. 그러니까 동맹 챙기기를 한 동맹 겁니다. 챙기기. 한국에 와갖고는.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해야 되고 사드 배치 때문에 보복하는 중국이 나쁜 애들이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한국에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선제 공격이나 예방 공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선을 넘을 경우에 나는 전제를 붙였었죠. 아까 전제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를 붙여서 만약 쟤들이 선을 넘을 경우에 그리고 모든 옵션이 다 소진되고 효과가 없을 때. 네네.
그것을 한국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all options on the table을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말했고. 아, 일본에서는 그거 안 했어요? 예, 이번에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자꾸 이게 원래 all options are table 그런 말 잘 안 써요. Every option is on the table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표현이 약간 달라요. 예. 막 뭉쳐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강경책부터 하나가 다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every option is on the table. 예. 실제로 그 말을 훨씬 더 그렇죠. 많이 every는 단수고 예. all은 복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every는 하나 지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전쟁이란 무력이라는 걸 딱 지정하는 그런 강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every option 하게 되면요. 예, 예. 이번에 all option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네 그럼. 뭉뚱그려서 그냥 다 올린 거야.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런 옵션 군사 옵션 할 때는 every option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아, every option is on the table. 네. 거기에는 every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 무력도 있다는 걸 지정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많이 오히려 씁니다. 그게 더 훨씬 강렬하게 다가오죠. 강렬하게 다가오는. 네. 그 이번에 우리나라가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뭐 하는 이것도, 느낌이 예. 정리 안 된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군사적인 것만 빼내서. 네네. 그리고 자 그럼 여기에서 북한 행 위험하다. 그리고 뭐 이런 모든 옵션이 다 소진된다고 한다면 이 군사적 그 행동할 수 있다. 네네. 정작 중요한 중국 가서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틸러슨한테 좀 이게 지금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니 우리가 좀 힘들다. 그래 중국 갖고 좀 형 얘기 좀 해줘. 이런 부탁을 했어요? 안 했죠 당연히. 우리가 안 했어요? 아니 우리가 틸러슨한테. 뭐 한미 간에 공동으로 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인식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미사일 폐기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국에서 한 거죠. 한국에서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중국에 가서 틸러슨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일본이 더 중요하죠. 일본이 더 중요한 거지 당연히. 그리고 일본은 어마어마한 국방위성을 쓰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틸러슨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기자들을 한 명만 데리고 왔어요. 원래 틸러슨은 기자들을 논란이 많았죠. 안 좋아하기 때문에요. 보수 쪽. 트럼프하고 똑같네. 네,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언론 상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한 명만 데리고 왔는데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또 한국을 아마 린치핀이라 하고 일본을 코너스톤이라 했어요 또. 예. 그러니까 틸러슨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예, 아니 그 인터뷰에서 인터뷰 나중에. 비행기 나중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우열의 개념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틸러슨이 뭐라 그랬냐면은 또 아까 이제 김주영 교수 말씀하셨처럼 그거를 한 문장으로 한 거예요. 이어진 문장으로 해서 일본은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틸러슨이 그것을 쓴 거는 틸러슨은 어떻게 말했냐면 그냥 한 문장이니까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또 말했거든요. 그렇죠. 문장의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이 예. 앞에 쓴 표현을 동어반복하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런 틸러슨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한국에서는 미국에 의해서 한국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중요히 생각하는 척도로 삼는다는 거죠. 그런 게 한국 사람들, 한국의 외교가라든가 이런데 자리 잡고 있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네요. 시인이 그냥 시상에 떠올라갖고 딱 한마디 쓰면 평론가들이 그걸 갖고 온갖 해석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미국이 뭐라고 얘기해주면 그게 우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외교가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또 미국 사람들이 또 자기네들의 또 문법에 따라 가지고 자기네들의 또 용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따라서 기분이 막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all options on the table도 예.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쓰는 거거든요. 좋잖아요. 모든 옵션들이 다 테이블에 올려놨다. 나는 모든 걸 다 하겠다.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 이런 건데 그렇죠. 네. 그런 의미를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또 군사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기로 했다는 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라든가. all option 하면 군사적 행동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선제 공격, 예방 공격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갖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 군사적 공격이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미국에 의해서 한국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고 생각한다거나 또는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만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한국의 외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이번에 틸러슨이 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외교 행보를 한 겁니다. 틸러슨은.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해 주세요. 일본에서 뭘 했고 한국에서 뭐 했고 중국에서 뭐 했는지.
경청 외교를 리스닝 투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마티스가 2월 달에 왔어요. 예. 마티스가 경청 외교를 했고. 틸러스는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와가지고는 립 서비스를 엄청나게 해줬어요. 중국 가서는 모호한 정책을 취했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트럼프가 일본하고 한국을 불안하게 만든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달래주기 동맹 위해서. 챙기기. 트럼프는 동맹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별명이 매떡. 미친 개. 예. 미친 영어로 하세요. 매드독이 아니라 매떡. 매떡.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림없이 강경책, 선제 공격이라든가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로 왔을 거라고 언론에서 계속 풀었었던 거죠. 그러고 그러길 원했고. 네. 사실은 그렇게 원했던 측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매티스가 우리나라에만 왔어요? 중국 안 갔어요? 중국은 안 중국을 갔습니다. 안 가고 일본. 네. 한국을 먼저 오고 일본을 갔었죠. 한미일이 어떻게 그다음에 됐지? 틸러스는 일본, 한국, 중국을. 예. 매티스 얘기 계속. 근데 이제 우리가 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일단 짚으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든가 또는 한민국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 쪽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통화에 따라서 한국 국방부라든가 한국의 청와대에서 언론에다 어떻게 말했냐면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언론에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미국의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서요. 미국 국무부라든가 백악관에서는 사드 배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또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주문했다는 우리 봉도사님의 촉에 따른 그런 딱 집어내는 말씀은 저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티스가 와갖고 사드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럼 미 국무부 국방부 외교안보 쪽에서도 사드 배치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언론이 매티스가 온 것은 사드를 배치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얘기한 것처럼 언론에 흘렸고, 그러니까 외신은 받기를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번에 틸러슨 한번 보세요. 틸러슨이 우리 중국 가가지고 사드 문제 해결해 줄 것처럼 막 에더블런 띄었잖아요. 가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틸러슨이 중국 가가지고 우리 사드에 대한 보복 문제, 그 다음 중국하고 담판을 할 거라고. 우리 언론이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사드 문제, 그 문제, 보복 이런 문제. 뭐냐 하면, 이번에는 일본하고 한국을 확실하게 길을 잡고 중국은 아직 간 보는 스테이지입니다. 틸러슨은 이거 지금 중국에 대해서 확실한 정책을 안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물론 미국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사드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의 보복 대한국 보복 같은 것들을 비난하는 성명은 있지만 전부 다 레토릭이란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에더블런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설득시킬 생각은 안 하고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죠. 형, 옆에 중국 애들 좀 설득 좀 시켜줘. 자꾸 우리 때린대잖아, 제가. 그다음에 또 북한 제철주 때려줘. 때려줘. 그런 거죠. 징징거리는 거죠. 쟤들 무서워. 자꾸 운동해갖고 몸이 커졌어. 쟤들 좀 때려줘. 아이씨 때려달라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우리 형이 곧 때려준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틸러슨 우리나라 지금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틸러슨이 일본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한국에 와서는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가장 most important ally라 그랬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important partner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오바마가 원래 우리는 다 알죠. 일본이 사실상 미국이 훨씬 중요한 건 다 아는데 우리는 그 경쟁에 항상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 왔냐면 2010년에 오바마가 G20를 캐나다에서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으로 린치핀이라는 말을 한국에 써줬어요. 이 린치핀이 뭐냐면 이 바퀴 사이에 끼는 이 고리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커넥팅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때까지는 늘 일본한테만 썼어요. 근데 우리는 2010년에 처음 한국을 써줬어요. 린치핀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린치핀. 그러니까 일본도 난리가 났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일본은 코너스톤이다. 초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린치핀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린치핀 아주 귀여워 죽겠어. 린치핀은 1개인데 코너스톤은 4개다.
구석구석에 빌딩에 있는 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아니 차보다 바퀴보다는 빌딩이 더 컸잖아요. 근데 원래 한국을 코너스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본을 린치핀이라고 했고 그러다가 2010년에 갑자기 한국을 또 린치핀이라고 해주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죠. 예. 그 뒤부터 이제 한국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코너스톤이었다가 예. 근데 린치핀으로 승격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본을 린치핀이라고 하고 한국을 코너스톤이라 하니까 예. 린치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한국 애교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일본한테 린치핀이라고 해줬던 그 단어를 한국한테 쓰니까 우리의 지위가 격상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예, 사실 코너스톤이 더 중요했었던 거네. 오바마한테.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를 우선순위로 우열 놓고. 개념이 없는데. 예. 아, 근데 우리는 한 줄로 줄 세우기에 예. 성적이 인생의 모든 것처럼 교육받았던 그렇죠. 외국어시 출신들 얘들이 아니 뭐가 더 중요해? 형 꼭 좀 얘기해줘. 근데 우리가 틸러스는 좀 이번에 발언에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결국 CEO 출시니까 이게 과연 이거를 의도적으로 한국을 격화시켜서 그냥 파트너고 일본은 동맹이라 불렀느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사실상 외교적 용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 듯 모를 듯 해야 되고 전략적 모호성. 그리고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오히려 의회에서 한국이 린치핀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틸러슨이 언론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코너스톤이나 린치핀이나 중요한 파트너고 그렇죠.